자, 세 번째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고요. 팀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에서 부동산팀 세무사 그리고 미래설계센터 은퇴설계 PM을 거쳐서 현재 부동산 투자자문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사에서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또 기업과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부동산 재테크 강사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로 크게 세 꼭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중에서는 최근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꼬마 빌딩에 대한 것들을 아주 짧게 사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세금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상담했었던 사례 한 가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강의에서도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최근에 경기 상황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영업에서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준엄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주택시장 그 중에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안 좋은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분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근의 상황들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좀 뽑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나 상담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집값에 대해서 지금 최근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때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주택의 가격이 어깨까지 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수리까지 와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의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기조, 침체 있는 기조일 때에는 주택의 가격이 지금 이제 무릎까지 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강이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주식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매매 가격 지수를 지역별로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한 건데요. 2004년도부터의 매매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서울, 그다음에 대구하고 부산 이렇게 세 군데 지역만을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아마 언론지상을 통해서 자주 보셨던 지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에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막연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경제적인 분기점마다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체 상태에 있었던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네. 다만 제가 한 14년 동안 은행에서 이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주식을 통해서도 상당히 자산을 읽으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할 때 희한하게도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크게 읽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요. 반대로 일반 투자자들 관점에서 부동산을 통해서는 자산을 크게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속성이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더 우월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로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데에는 근본적인 속성에 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둘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투자 상품으로서의 속성, 부동산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한번 사고 나면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할 수밖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읽으신 분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는 자산을 크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세 개의 지역의 표 중에서 서울의 표를 좀 발췌해서 다시 한번 좀 따져보니까요. 제가 이제 집에 9살 난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요즘에 이제 한참 학교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 보니까요.
클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많이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진흙, 뭐 찰흙 이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집에서 캐릭터 같은 거 만들고 노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저희 딸이 이걸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캐릭터로 인형 같은 것들을 좀 팔불출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 딸에서 그런지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제 제 딸이 그걸 같이 만들 때 저도 가끔씩 참석을 해서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제가 같이 클레이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저희 딸은 잘 만드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걸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딸이 늘 하는 얘기가 자기 손은 금손이고 아빠 손은 똥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장에서 보셨던 것 같은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기별로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었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부동산의 속성으로서의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가로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놓고 보면 이른바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투자에서의 똥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운이 없었다 하더라도 산지 8년 이상을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격은 매매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바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특정 시점에서 주택을 부동산을 샀을 때 앞에 3년 전에 샀을 때 대비해서는 올랐던 경우도 있고 떨어졌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간을 늘려서 보면 8년 이전에 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격은 샀을 때보다 올랐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흔히 이제 서울이 가장 좋은 투자처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서울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8년의 기간 동안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4년 6개월 정도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가장 운이 없는 경우조차.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보다 의외로 지역적으로는 물론 이제 개별 단지에 따라서는 속성이 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똥손이 되는 기간이 훨씬 더 지방이 더 짧은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래도 항상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역시나 저도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타이밍상으로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의 지표를 기준으로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상승률 부분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도 주택 시장 쪽,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앞에 보시는 표가 그 애만통화라고 하는 통화의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통계고요. 09년도에 이게 357조 정도 됐었고 이제 최근 기준으로 평잔 기준으로 보니까 19년 말 기준으로 876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돈을 좀 일부 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876조보다 조금 더 올라가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평잔이 아닌 말잔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만통화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 그렇죠? 현금 통화와 그 다음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들 중에서 언제든지 쉽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애만통화도 중요하지만 M2통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현금화하는데 조금 약간의 비용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이 M2를 기준으로 하면 19년 말 기준으로 한 1,700조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평준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의외로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시장에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 상승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 자금이 2006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계속 상승해 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2006년 시점 그 이후부터 사실은 주변에서 듣기로는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수치로 표시되어 있는 76만 호, 16년도에 6만 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들의 수입니다. 이 수치가 한 2020년까지 약 4년여에 걸쳐서 2배 가까이 많이 등록한 주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8년 혹은 10년까지 시장에 매물로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물론 이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는 신규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단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팩트로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중에서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는 30-40만 호씩 이제 기간 완료돼서 소멸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여전히 등록된 수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등록된 전체 물량이 76만 호였는데 그 뒤에 16년에서부터 18년까지 늘어난 수치가 거의 그거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16, 17, 18 이 기간 동안에 등록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이게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를 완료가 되는 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000년대 중반, 2020년 중반 이후까지는 넘어가야 시장의 물량으로서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점치는 것이 좀 더 맞아 보인다 해석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주택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이밍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딜 살 거냐, 내가 자가주택으로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투자로서 하는 경우이든 그런 전반적인 걸 다 놓고 봤을 때 언제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걸 살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두 개의 단지, 지역에 있는 단지를 실제로 꼽아놓은 건데요. 서울 마포에 있는 25평대 아파트, 이 아파트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5년 전 가격이 한 5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12억, 최근 가격이 12억 정도 합니다. 20평대 아파트가요. 물론 이제 마포는 서울 지역들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놓고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집이 최근 5년 동안 약 7억 정도 오르는 기간 동안 대전에 가면 서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가장 좋은 주거지 중에 하나였었죠. 대전에서는요. 물론 이제 유성구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세종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상당히 인구가 유출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대전광역시청, 그다음에 서구청, 그다음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까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는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서구고요. 이 서구에 가면 둔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서구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 3억 정도 되는 27평대 아파트가 5년 전 가격이 한 3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서 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똑같은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7억 정도 오르는 동안 얘는 3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시작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압도적으로 서울 마포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걸 지표로서 다시 한번 살펴본 부분입니다.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전 서구의 이 아파트가 이 5년 동안에는 3억이 오른 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 앞전 처음 3년 동안에는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5억에서 한 10억까지 5억 정도 오르는 동안 이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3억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3년 동안 2천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이 투자로서는 혹은 거주로서도 바람직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중에서도요. 이게 이제 좀 과거 자료이기는 한데요. 사람들이 어디서 출근을 해서 어디로 이제 회사가 있는 곳으로 가는지를 아침 동선을 기준으로 따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세 군데가 좀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사람들이 출근해서 가는 곳이 많은 곳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 쪽이 있고요. 위쪽으로 가면 종로, 중구, 즉 광화문 쪽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심 핵심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는 영등포 지역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의도 직장이 많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동선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를 찍어줘라라고 하면 찍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이 좀 부족할 뿐이죠. 한 29억쯤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거를 좀 보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강남, 광화문,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이런 지역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 좋겠지만,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워낙 비싸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주지를 두고. 그래서 이 동선을 거꾸로 따라 나가면 그 거꾸로 나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들이 정확하게 동쪽으로는 강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강서, 마곡, 밑으로는 동작, 그리고 북쪽으로는 노원, 상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역들도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툴을 경기도, 수도권까지 넓혀서 보게 되면 이 다음 단계에서도 주로 어디에서 출근을 해서 서울로 진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도 어딜 사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의 그 주택의 거래량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긴 기간 동안 맨 처음에 보셨던 지표처럼 주택 매매 가격 지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06년부터 2019년, 17년 이때까지 시기별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기간 동안 2006년부터 2017년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유형들, 다시 얘기하면 이 도표상으로는 밑에 있는 것들인데요.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의 거래량은 전혀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동일한 수준의 거래량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맨 위에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중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많았다가 하는 것들은 아파트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이 뭐 규모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시세가, 주택 전체의 시세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로부터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뽑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뭐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마찬가지였는데요.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라를 산다고 얘기를 주변에다가 했더니 다 사지 말라더라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의 빌라는요, 아주 이제 저렴한,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얘기하면 가장 좋은 지역, 예를 들면 강남, 서초, 뭐 강남권 일대에 있는 굉장히 쾌적한 지역에 있는 빌라들, 그런 빌라들 중에서는 일부 뭐 시세를 기준으로 20억, 30억, 50억까지 가는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빌라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자니까 결국에는 아파트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누적으로 이거는 처음 집계가 시작된 86년부터 비교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한 8억 정도 되는 동안 이른바 빌라, 연립 다세대라고 하는 것들은 1억 하던 것이 1억 3,600만 원. 그러니까 비율로만 놓고 보면 아파트가 수십 배씩 뛰는 동안 36%밖에는 뛰지 못했다,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거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아파트의 경우에 흔히 오해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야 그러면 강남 지역에 있는 이른바 거주가 좋다라고 하는 강남 지역에 있는 빌라는 같은 생활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강남의 이른바 강남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5억짜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한 30년간 25억이 되는 동안 빌라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2억짜리가 4억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억짜리가 이 30년의 기간 동안 4억이 됐다라는 것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투자로서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주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모든 빌라가 다 뭐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곳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면 그러면 다 똑같은 아파트냐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역시 단지 두 개를 짚어서 살펴보니까요. 같은 생활권을 향유하고 있는 마포에 있는 공덕 3차 32평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역시 같은 4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7억 하던 것이 한 14억 정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오르는 동안 마포의 마레프 이제 대표 단지죠. 이른바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에 비슷한 평형 30평대 아파트 이게 7억 5천 정도 하던 것이 17억 정도, 그래서 9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마포라고 하는 생활권 내에서는 공덕 3차나 아니면 마레프 둘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대신에 공덕 3차가 7억 오르는 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 마레프는 9억 5천, 2억 5천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사이를, 생활권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마레프가 2.5억이 더 오르게 됐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의 요인. 공덕 3차는 애매하게 낡아 있는 기축 물량이었던 거고요. 마레프는 흔히 얘기하는 신축 물량이었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똑같은 기간 동안 더 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 놓고 보면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면 집을 구하려고 다니실 때에도 똑같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다 누구나 선호하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새 집을 선호하는 현상들은 똑같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그러면 왜 더 심해졌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주요한 가정 내에서의 의사결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보편적으로는 남성분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주로 아내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주택,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 의사는 대부분 무시될 수밖에는 없고 아내분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내분은 새 집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당연히 더 크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로 가정주부라고 하는 걸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집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한 현상들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 앞으로는 이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늘 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신축인 게 조금 비싸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대신에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그쪽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좀 짧게만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게에 대한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성업하는 종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지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발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열세가 될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계속 더 많이 상승을 하는 형태가 주요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일어났었던 사례였는데요. 이제 47억 주고 샀던 물건이었습니다. 한 50평 남짓 정도 됐었으니까 거의 한 8천, 9천 정도.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거래가 있었던 건데요. 이 똑같은 건물의 직전 5년 전 거래되는 시세의 가격은 한 2, 3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정도 가격이 이 5년의 기간 동안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억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같은 시기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상당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미래 추이를 단정짓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주요한 각 지역별 상권에 있는 양호한 위치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 똑같은 건물 짐작으로는 47억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년 뒤에는 역시 한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2019년 무렵에 이제 53억 정도 주고 거래가 됐던 물건이었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상권은 발달했는데 건물만 낡아져 있는 상태의 물건들이 굉장히 서울 시내에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건들을 한 2, 3억 정도
드리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리모델링, 대수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선을 해서 외관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임차인을 새로 유치를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늘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산업 구조의 전반의 변화들 때문에 이제 다 무작정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리 이커머스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덮어서 더 많이 누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오프라인 시장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는 장소는 존재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수익형 부동산 시장 중에서 특정 이른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부르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거를 꼭 장밋빛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으나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반증하는 그 정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경매 시장 쪽에서 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이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경매 시장에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저금리라고 하는 이런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이상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당장에는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세금 부분은 그 사례 한 가지를 그냥 소개를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세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2012년도 말이었습니다.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어요. 서울조차도 미분양이 났었던 시기였었고요. 여기에 이제 1000세대 정도 되는 구로구 개봉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용 84제곱미터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미분양이 났었던 상황에 이 아파트를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분양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여쭤봤죠. 분양받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계약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뭐 좋든 나쁘든 그냥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당시에 양도세 감면이라고 하는 특례가 주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특례 말고도 이 미분양으로 취득한 집 말고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서 갖고 있더라도 이 미분양이 났던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라고 하는 특례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2016년이 됐는데요. 이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빌라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때도 하신다는 얘기가 이미 계약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약을 하고 오셨으니 역시 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때는 좀 이제 주의를 드렸죠. 미리 사놓고 나서 계약을 다 끝내놓고 물어보실 거면 제발 물어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분양이 난 집 한 채가 있는데 이거는 없는 것으로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하나를 샀지만 이걸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판다면 두 채를 가지고도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괜찮다,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게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께서 또 하나를 물어보셨는데 이번엔 기축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시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 하신다는 얘기가 이번에도 또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시기적으로 2017년도 4월이었습니다. 앞전에 집을 산 때로부터 채 1년이 되기 전이었어요. 자, 시기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개봉동에 있었던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를 샀을 때보다 경기가 굉장히 달라져 있었죠. 굉장히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때였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서 미리 사놓고 물어보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좀 물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에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려고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유럽으로 출장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로밍 어쩌고 이렇게 뜨니까 전화를 못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물건을 보시고서 그냥 돌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화를 받으셨던 거죠. 누구로부터요? 물건을 소개해 주신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이 집을 빨리 사라고요? 아니죠. 안 사셔도 됩니다,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왜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정만 빨리 해서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이 고객분은 당연히 마음이 급해지셨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신 거고 계약을 끝내신 상황이었던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집을 사고 난 다음부터 두 번째 집을 살 때까지 만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그 앞전에 있었던 집을 시기적으로는 한 3년 안에 먼저 팔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집을 두 채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최근에는 9.13 대책에서 3년의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줄었고 12.16 대책에서 1년의 처분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기본적인 툴이 있었는데, 이분이 놓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집, 그러니까 개봉동에 있는 분양받은 집은 미분양 주택이니까 이제 없는 걸로 계속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살 때의 텀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이런 세법상의 절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비과세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안타깝게 됐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상황에서도 몇 가지 해결책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지막에 산 거를 그냥 바로 되팔아 버리면 되죠. 그럼 돈이 다시 들어올 거고, 그 돈을 잘 갖고 계시다가 1년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서 그 집을 사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앞전 집을 팔게 되면 총 세 채의 집을 가지고서도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더라. 근데 방금 산 걸 바로 되팔아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을 했겠죠. 취득세도 발생을 했고 중개 수수료도 발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또 가운데 있는 걸 정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샀던 빌라를 단기 양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팔아버리면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16년 11월부터 한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불과 그 몇 개월 사이에 차익이 4천이나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단기 양도에 따른 세금을 절반 정도 내야 되는데 고려하고서도 역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상담 사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 제발 팔기 전에 상담부터 하셔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더 끝으로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강해진 규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겠다.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거는 세금이 많아지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서 세금 낼 일이 없는 걸 걱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